만추엔 광개토 대왕비가 서있어 스무자 훨씬 넘는 돌비석. 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지금 역사학의 필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현 상황은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야겠다는 마음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한국 역사학 자체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한국 역사학, 과거를 안고 미래로, 그리고 부제로 신역사학을 재현하며라고 그랬는데요. 역시 과거의 한국 역사학이 가진 문제점들은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십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역사학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할까? 그래서 가제로 신역사학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역사학을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신역사학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PPT 파일은요, 제가 대학에 재직할 때 학생들과 더불어서 강의에 쓰던 것인데요. 뭐 거의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혹시 시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조금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강의를 하는가? 두 번째는 근대 역사학의 노종이라고 그랬었는데요. 근대 역사학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새로 받아들인 역사학을 얘기합니다. 즉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구의 역사학인데요. 이런 과정을 살펴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또는 자율적으로 또는 타율적으로 얼마나 약간의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사학 연구의 반성인데요. 첫 번째는 연구 방법론에 관해서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역사학계가 연구를 하는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역사학계 자체도 그렇습니다만 오히려 비역사학계의 많은 사람들이 또는 다른 학문 분야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규명하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역사 연구 방법론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사를 해석하는데도 이렇게 오류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는 그렇다면은 새로운 역사학은 어떤 역사학이 되어야 할 것인가? 저는 몇 가지 명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역사학은 인간학이라고 규정을 내립니다.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 꼭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역사학은 미래학인데요. 이것도 제가 상당히 강조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특히나 2003년을 계기로 해서 역사학이 미래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이전부터 미래학이라는 요소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미래와 연관된 또는 미래란 제목이 들어간 전공책과 입문서가 몇 권이 있습니다. 역사학은 미래학입니다. 좀 이따 상세히 말씀드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학이라고 제가 규정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사실은 2개 이상의 논리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역사학은 현장에 가서 뭔가 행동할 것이다 라는 행동학의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역사학을 통해서 역사 인식을 갖게 된다면 실천해야 된다는 것도 역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역사학은 생명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나열하지 않나?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역사학은 생명학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 역사의 주체는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인간과 더불어서 모든 자연현상인데 이거 다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면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학문을 하다 보니까 학문과 현실, 학문과 현상, 생명은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역사 유기체설을 그래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연구 방법론을 모색하는데 이 부분은 다소 난해합니다만은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을 논의해 보고요. 아니면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식의 역사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제언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자, 현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21세기는 문명의 전환기입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한 4, 5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거기에 한국과 북한의 문제까지 더불어서 굉장히 갈등이 폭발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민족 내적으로서는 남북 분단의 모순들이 점점 첨예화되고 있고요.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갈등이 심해지는가, 이것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제는 알 겁니다. 그리고 인간성을 상실해 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 또는 역사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혹시 종교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철학, 윤리 이런 전공자들이 볼 때 역사학에 너무나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에게 반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역사학은 일반인들이라든가 역사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역사학이 아니거든요. 포괄적인 의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학이 많은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답변이 정답인지 또는 오답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역사학이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고요.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늘 그렇듯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역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혼란기에 역사학이 필요했고, 시대가 정리가 되면은 그 전 시대를 정리하는 것이 바로 역사학이기 때문에 꼭 시대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새로운 해석을 가하는 새로운 역사학이 탄생하는 이유, 또 새로운 역사책이 탄생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위기 국면에 처해 있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역사의 역할에 기대를 하면서 한 번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죠. 그동안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너무 인문학의 가치를 소홀히 했고요. 특히 역사에 관해서는 다들 관심이 있다고 말들은 하지만 실제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것을 사회의 한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데는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정권에서는 말 그대로 중고등학교에서 역사를 필수에서 뺐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시험에서도 국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역사 교육을 홀대했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은 이런 문제인데요. 저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역사계는 자기 비판과 반성이 필요하다. 제가 학회장으로 있었을 때, 어떤 학회장으로 있었을 때 제가 주관한 학술회의는 이겁니다. 한국 근대 역사학의 반성과 재현, 이런 큰 타이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왜 반성과 재현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해고와 전망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반성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망이 아니라 재현이죠. 전망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역사학에 설치된 전망이라는 것은 큰 틀 속에서 이러이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론 예측도 안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주관한 학술의 큰 제목은 한국 근대 역사학의 반성과 재현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강의에 들어가는데요. 근대 역사학은 어떻게 출발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근대 역사학은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진행되는 어떤 시대의 한가운데서 역사학이란 학문이 새로 탄생했다. 아니면 새로운 방법론과 인식과 이론을 갖고 있는 역사학이 탄생했다. 이렇게 되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근대 역사학의 탄생이라는 것은 지금 근대란 말에서 보듯이 중세로 규정한다면은 새로운 시대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이행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의 변화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근대화라는 것은 곧 결과적으로는 독립의 상실 그리고 식민지화가 되는 과정이죠.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근대 역사학은 여러 가지 과제를 짊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과제들을 얼마나 해결하는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역사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중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단을 중심으로 한 근대 역사학은 이런 2중 3중의 과제를 짊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런 과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약간 어쨌든 소홀한 것은 분명합니다. 먼저 1단계를 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전통 역사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대화되는 과정 속에서 이 중간에 과정이 있는데요. 이 당시 때
전통 역사적인 연구 방법론을 갖고 다시 근대 역사적인 연구 방법론도 배워가면서 역사를 서술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때는 사상적으로 자강사상이란 말들을 쓰고 있는데요. 자강이란 것은 스스로가 강해져야 된다는 것이니까 아직 우리가 독립을 상실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아직 근대화가 채 되지는 않았지만 근대화를 지향해야 되고 독립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노력해야 된다 그랬을 때 이것을 자강사상이라고 불렀고, 실질적으로 이 자강운동에 참여한 선각적인 지식인과 아니면 민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강사상이란 흐름이 있었다면 당연히 역사학에도 흐름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당시 때도 새로운 역사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정부에서 편찬한 역사책도 마찬가지고, 흔히 말하는 일반, 글쎄 지금으로 말하면 재라고 그럴까요? 일반인들 중에서도 역사책을 많이 서술했는데, 저는 이런 흐름들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일본에 의해서 학습을 받은 강단의 주류사학과는 맥을 달려지만 이분들의 활동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제가 자강사학이라는 명명을 하고, 시기적으로는 1895년부터 1910년까지를 자강사학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이들은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는 논리를 제공했고요. 그리고 백성들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권회복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1905년을 기점으로 다시 19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면서 흔히 말하는 국사교과서의 인가가 취소가 되고 간행금지 조치가 내려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강사학의 여러분들은 갈 곳을 잃다가 민족사학이란 개념으로 흐름으로 변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종사했던 분들이 국외로 탈출하게 되면서 만주 일대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연해주 지역에서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백암 박의식 선생, 단재 신초 선생, 그리고 김교원 선생, 그리고 아직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장도빈 선생이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에서는 발해사를 처음으로 연구한 분입니다. 다만 이분들의 연구, 물론 앞에 김교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장도빈 선생의 발해사 연구가 아주 뒤늦게 시작하던 한국의 발해사 연구자들에 의해서 인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도 거론이 안 되는 것이 현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때 혹시 역사학께서 부정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제 말이. 그리고 국내에서는 육당 최남선이라든가 문일평, 그리고 안학 정인보, 그다음에 안지용, 이런 분들이 흔히 말하는 자강사학의 맥을 이은 민족 또는 사학 또는 민족주의 사학의 모습을 띄우게 된 것이죠. 여기서 유감스러운 것은 육당 최남선인데요. 물론 안자산 안학 선생도 친일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민족사학을 위해서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는 사실도 우리는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친일파라고 그들의 모든 학문적인 업적과 그 다음에 결과를 무시한다면 그러면 흔히 말하는 강단 주류사학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조선총독부가 1915년에 조선반도사를 편찬하는 것을 이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2년에는 조선사 편찬위원회의 규정을 만들고 공포하고 여기에 정무총감이 위원장이 되면서 말 그대로 이렇게 조선사를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편찬한 모든 것들이 현재까지도 한국 역사를 해석하는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큰데요. 그렇다면은 당시 조선 총독부가 이런 사업을 했다고 해서 우리는 꼭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 어떻습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런 걸 추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다시 조선 총독부인 사이토 총독이 얘기를 했는데요. 1922년에 즉 조선사 편수회가 성립되기 전이죠.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 시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래야지 민족권,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일본인이 되게 한다. 이런 식의 말이 있듯이 거기서 보듯이 실제적으로 이 한국의 근대 역사에 출발할 때 일본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 즉 조선사 편세랑 직결됐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 수사관 보로 있었던 사람이 이병도 선생이고요. 이분이 학문적 업적은 매우 뛰어났고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출발하는데 큰 토대를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분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우리 한국 근대 역사에 끼친 악영향도 우리는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긍정적으로만 평가되고 어떻게 성역화돼서 비판의 대상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병도 선생은 수사관보로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역사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정적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학이 해방 이후에 가면서 새롭게 변하면서 흔히 말 실종사학이 표방됐다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일본의 식민주의자들 또는 식민지 역사학자들이 주장한 내용과 그들의 논리와 그들이 바라보는 역사학의 대강을 그대로 계승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사학에서는 1970년대에 들어와서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이기백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역사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고 우리는 식민상을 탈피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역사학은 식민사학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기백 선생 등이 많은 애를 썼지만 이분들이 가진 한계도 지적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이런 일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이 가지고 있는 어두운 그늘 또는 굴레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벗어버렸다고 주장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끝없이 반성해야 되지만 특히 한국의 근대 역사학은 자체로서 자기 반성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흔히 말하는 실증사학, 문헌중심사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연구가들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사회경제사학에 충실하다든가 또는 고고학교에서 일부 학교,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로 연세대학교가 되겠죠. 연세대학교의 출신 고고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역사를 좀 더 서울대와는 달리 전향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한 흐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견해차가 있었고 그들의 견해 차이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수용이 되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누가 옳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역사학계가 이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재석 그리고 현재까지는 신용화 이르기까지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했는데 저는 당연히 이런 분들이 역사를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산업 사람들이라든가 사회사라든가 문화사라든가 사상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한국사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고대로 올라가면 동양사 전공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사학 전공자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강단 주류사학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갖고 있었던 것은 저는 매우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젊은 역사학자들은 마치 한국의 역사학계가 국사학계가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폭도 넓어지고 주제도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과거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역사 해석을 내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잘 모르는 이런 분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돼요. 참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역사학이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주체 사학으로 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한국 역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사실도 많이 발견해냈고 특히 고고학적인 발굴이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젊은 역사학자 또는 역사학도 여러분, 이런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해야지 여러분들은 그 선배와는 다른 면에서 역사학을 발전시키고 개척할 수가 있고 그래야 역사학이 사명을 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백성들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민중들로부터 유리되지가 않는 겁니다. 또 90년대 이후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고고학이 질적으로 발전해서 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많은 것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중학교에 국사를 배울 때는 우리나라에 구석기 시대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가 없었고요, 금속 병용기 시대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74년도 학번인데 대학에 들어오니까 청동기 시대의 연안이 보통 기원전 4세기, 5세기, 그리고 발전해서 7세기까지 올라갔는데요. 정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구석기도 없었고 청동기도 발전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세요.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 연안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우리나라 청동기 문화는 이제는 독자적이라고 주장할 만큼 일찍부터 일부 학자들 계통에는 한반도, 즉 한반도 중부 이남에서도 BC 15세기 이전까지 올려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에서는 더 올려보고 있고요. 지금 흔히 말하는 용화문명권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는 이미 청동기가 아니라 청동기의 사용, 즉 청동기 시대의 연안을 기원전 23세기 정도까지 올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역사학계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 사실은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당시 때의 이론과 발견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해서도 강조해서도 가르쳐서도 안 되는데 그렇게 교조적으로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새로운 주장하는 사람들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거나 학자로서 부정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었거든요.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반성했습니까? 아니죠. 또 한 가지는 해양사라는 학문이 시작됐는데요. 여기는 제가 직접 관여했기 때문에 말하는데 약간 자유롭지 못하지만 제가 있기 전까지는 한국 역사학에서 해양사 학문 자체는 없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해군사관학교에서 가르쳤던 장학근 선생이 해양과 연관된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계 입장에서 학문으로서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동시에 연구해서 활동한 것은 제가 처음이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시간이 나면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는 흔히 말하는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왜 해양활동에 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없었죠? 이거는 그동안에 한국의 지식인들, 특히 근대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해양만 그렇습니까? 발해세에 관한 연구가 있었습니까? 있다고요? 있다고 주장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젊은 역사학자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문이란 것은 그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논문이나 전문 서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거든요. 그 외에도 이제는 학문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의 역사학계는 좀 더 발전하면서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더더군다나 예전에는 흔히 말하는 강단 역사학자들, 즉 사학과를 졸업해서 석사, 박사를 갖춘 사람들만이 역사 연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단순한 재화사학자뿐만이 아니라 타 분야의 전공자들, 타 분야에서 박사를 받은 사람들, 타 분야에서 교수를 했던 전문 연구자들이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역사 연구를 하다 보니까 과거는 다릅니다. 이제는 흔히 말하는 사학과 출신, 고고학과 출신의 역사학자들이 역사 연구를 독점하는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향토사학자들이 한국의 역사에 발전하는데 기여를 했습니까? 우리 이런 부분들도 꼭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그리고 젊은 역사학자들은 제발 향토사학자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시민사학자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꼭 이해하시고 그분들의 연구 성과라든가 발굴 성과라든가 정보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세요. 그건 학자로서 양심을 벗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근대 역사학의 연구에 대한 반성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역사학은 본령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오류를 갖고 있다. 이걸 몇 가지로 제가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정체성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근대 역사학은 정체성을 자각하는데 조금 부족했고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했다. 자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인문학 하는 사람들,
특히 역사학자들은 자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남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아가, 집단의 자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집단의 자아를 성실하게 되면 사회 역사 발전이 왜곡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자유주의를 포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집단, 이때 민족이란 말에서 거부감 갖지 마세요. 그냥 집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한 집단이 생명력과 진실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조선이죠. 그리고 다른 민족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정체성과 자의식이 부족한데 어떻게 자기 집단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집단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 집단은 반드시 자기가 멸망시키고자 하는 또는 굴복시키고자 하는 이런 집단의 정체성을 왜곡시키거나 파괴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우린 그런 것들을 잘 인식 못했고요. 그래서 근대 역사학은 출발부터 좀 반대의 길, 그리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왜 우리가 식민사학자지?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신데, 식민사학자라는 평가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인정해야 되고요. 탈각하지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탈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런 것에 대한 탈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가치지향성. 모든 존재물은 가치를 지향해야 되거든요. 역사학은 특히 그렇습니다. 철학, 윤리학, 자연과학 많은 학문들이 있지만 특히 역사학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역사학은 반드시 가치를 지향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계는 몰가치, 무가치, 탈가치, 어쨌든 간에 가치지향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에 대한 고민과 가치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들이죠.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학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일본 제국주의와 역사학자들의 책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은 객관적이어야 된다.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사실 잘 모릅니다. 객관성이라는 것이 무엇에 근거한 객관성이죠? 가치 중립적이라는 게 무엇이죠? 일본에 의한 가치 중립적입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죠. 역사에는 사실, 사건, 진실의 구분이 있는데요. 가치 중립적이란 말은 면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는 이것은 미사력으로 위장한 몰가치성을 역사의 본령으로 삼았다고 보는 겁니다. 객관성, 가치 중립적. 객관성이라면 사실의 근거이죠. 당시 한국인의 입장에서, 흔히 말하는 일본이 주장하는 조선의 입장에서 역사를 규명하는 것이 객관적인 거지 어떻게 일본인의 입장에서 규명하는 것이 객관적입니까? 그리고 당연히 객관적이려면은 모든 사료를 검증해야 되고, 그리고 그 활동의 무대로 가서 정말 사실에 근거해야지 객관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가치 중립적이 되는 건데, 말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이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사학은 철저하게 고증해야 된다고. 그래서 100년 동안 고증한 결과가 이렇게 틀리게 나옵니까? 답변해 보세요. 역사학자 여러분들. 특히 이런 것들은 보면 알겠지만은 당시에 조선 총독부의 사이토 총독의 한 얘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역사를 모르게 하는 것이 결국 식민 지배에 유리한 겁니다. 당연히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학자들은 이런 식의 역사학을 한국 역사 연구에 역사적에 적용을 했고요. 여기에 무비판적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근대 역사학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물론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정할 수가 있는데요. 결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들에서 연구된 결과가 지금 얼마나 턱없이 부정이 됐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근대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내용과 그들이 연구를 위해서 한 방법론과 그들이 노력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살펴보세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현실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외면한 겁니다. 세상에 현실과 미래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유로운 학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한국의 역사학자지 일본의 역사학자입니까? 그리고 그 시대 역사학자지 100년 전이나 또는 200년 후의 역사학자입니까? 그러면서 볼 때 한국의 근대 역사학은 출발부터 인식이 잘못된 거죠.
당시 절반적이 현실입니다. 우리 민족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독립 아니겠어요? 그리고 해방 아니겠어요?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일본의 제국주의로부터 우리는 독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그 이전의 민족사학자라든가 또는 자강사학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가능한 긍정적이고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왜 우리가 일본에서 식민지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요인들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당시 역사학의 책무지. 저는 또 학문 이런 자세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당시 역사학자들은 너무 학문 내적인 면에 안주한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학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학문 외에도 현실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역사적 사례 외에도 현재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인식을 달리하고 그걸 통해서 역사 자료를 재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기에 일제시대 때 학문 내적인 면에만 안주하면서 고고하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역사 연구를 보면요, 주제나 소재나 내용들의 실감이 떨어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제, 왜 조선은 멸망했는가? 우리 민족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리 민족의 자의식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자랑은 무엇인가? 우리 민족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어떤 정책을 썼기에 우리는 조선은 멸망했는가? 이런 것들이 역사 연구의 주제고요. 소재가 있고 내용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고 배합 비율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때 우리나라의 흔히 말하는 실증사학자들은 그것과 동떨어졌죠. 동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리도 심각하죠. 이분들이 주장한 것 등에서 우리 역사의 구성원들의 인식을 왜곡시킨 것도 전 적지 않다고 봐.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는 역사 인간, 역사 국민 간의 괴리감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흥미를 느끼지만 정작 국사교육이나 역사교육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좀 긴장을 풀기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대 때 역사, 국사는 그냥 암기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현지, 임명선 이래가지고 조선의 왕의 명칭을 다 외웁니다. 그리고 몇 년대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무슨 당쟁이 벌어졌고 누가 떴고 누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특히나 어린 학생들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 인식과 역사의 맥락 그리고 큰 그림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시켰죠? 일본인들이 시킨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역사에서 멀어지니까 당연히 우리 민족의 자의식과 정체성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릇된 사실도 알고 그리고 현실을 파악한 능력도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극복할까는 이런 방법론을 찾는데도 미숙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을 자잘하게 만들었잖아요. 일본이 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잘한 것만 보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국제관계를 봐야죠. 동아시아를 봐야죠. 유라시아를 봐야죠. 세계 질서를 봐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를 놓고도 매일 누구 탓이죠? 역사적자들 탓이죠. 그래서 일제시대에도 현실을 직시하고 독립전쟁을 벌이고 현실학문으로 정립한 학자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 많으세요. 여러분 서울에서 경성이죠. 당시에 경성에서 조선사 편수회라든가 기타 기관에서 편하게 자료를 들척거리면서 글을 쓴 분들과 만주에서 또는 중국에서 연해주에서 굶길 밥 먹듯이 하면서 독립전쟁의 와중에서 때로는 총을 들면서 현장을 답사하고 사료를 보면서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의 존재 아세요? 제가 일반인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제 강의를 듣는 젊은 역사학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들의 존재를 압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들의 존재는 누군가가 은폐하거나 지운 거 아닙니까? 왜 그러죠? 그리고 학문적 연구 성과가 꽤 많은데 다 은폐되고 있어요. 이거 부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네 번째로 갑니다. 근대 역사학은 도대체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가?
객관성과 편향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객관적이라고 보질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는 역사를 연구할 때 자그마한 주제에 집착하죠? 그리고 왜 꼭 귀납적인 방법만 이용을 하죠? 왜 꼭 미시적으로만 연구를 하죠? 거시적으로 연구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좀 더 연역적인 모델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서는 안 됩니까? 왜 안 되는 거죠? 역사학이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고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학 연구도 거시적 안목과 미시적 안목을 병행해야 된다. 큰 틀로 본다. 그랜드 디자인. 그러나 미시적으로 구체성을 띠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거죠.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도 병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당시로 볼 때는 중요한 것은 당시 세계 질서와 한민족의 위기 상황, 그리고 독립, 해방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거시적인 게 더 중요하죠. 왜 당쟁이 중요합니까? 그 당시 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이 정말 시대적으로는 객관성이 결여했고 너무나 편향적이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역사의 본령이라고 끝까지 지금까지도 주장을 해요. 정말 그래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은 저랑 언제든지 논쟁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사적인 데서 얘기하지 마세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가능하면 유튜브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저는 그런 학자들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쟁을 벌이고 제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배우고 제가 틀렸으면 수용하겠습니다. 제발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 역사학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결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런 거 싫어합니다. 왜 분석의 도구를 지원합니까? 문자라고요? 아니죠. 문자는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목적에서 독점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더군다나 역사에 기록한 문자는 우리가 기록한 겁니까? 우리의 문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는 서양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근대 역사학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어요.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이제는 문자만이 아니라 기호란 범주를 가지고 다양한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건데 문자만이 급급하고 더 우스운 것은 자 보세요. 조선반도사 편찬연의 편사 지침을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민족의 기원과 그 발달에 관한 조선 고유의 사화,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고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례에만 의존한다. 이게 조선사 편수의 첫 개요에 나오는 얘기예요. 왜 그러죠? 그럼 일본은 정반대잖아요. 일본은 말 그대로 국제 철학 이후에 그 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의 기기, 즉 고사교의 일본석의 근거에서 신화를 토대로 해서 모든 걸 만들어냈잖아요. 그들이 일제시대 때 주장하고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동조했지만 임나 일본부설 등등등등등등 이게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료에 근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자 이전했던 문자 이외에 온갖 기호들이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을 무시하죠? 역사라는 것이 지배자 중심, 소수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닌데. 그리고 소재를 선택하는데도 인식이 실증됐고요. 연구 방식이 매우 교조적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활동 총체거든요. 다양한 인간들이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대응 방식을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가 역사인데 어떻게 교조적이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일반적인 걸 가지고 역사를 해석합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학의 한계는요, 너무 미시적이에요. 그리고 기계적 사고를 합니다. 기계적 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유치한 거죠. 어떻게 기계적 사고를 합니까? 맥락 관계를 등한시하는 거죠. 그리고 과학성을 교류해서요, 추론과 상식이에요. 우리나라 역사학이 주하는 게 뭡니까? 항상 그렇듯이 과학과 실증이래요. 객관적이고. 근데 제가 보기엔 추론, 그리고 상식적으로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용어 자체도 상식을 가지고 적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학문이란 것이 얼마나 과학적이 됩니까? 사회과학. 어떻게 역사학자들이 사회에 관한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술에 관해서 어떻게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문화에 관해서도. 그리고 인간의 활동하는 것, 인간의 인식은 차차고라도 인간의 활동, 인간의 행동 범위,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의 도움을 받아야지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역사학의 연구를 하면서 어떤 사례를 자기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면서 추론을 하면서 검증을 안 하면서 이게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회과학자들이나 자연과학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겁니다. 역사학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현장주의를 외면을 해요. 역사학은 제가 조금 이따 행동이라는 면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현장을 가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문자의 사료의 기록을 가지고 본다고요? 사료에는 공간의 범주가 나옵니까? 공간의 색깔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공간에서의 높낮이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현장을 외면하죠? 만주일대 가보지 않은 우리나라의 강단 역사학자들이 어떻게 흔히 말하는 원조선 아니면 고구려와 발해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발언을 하죠?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답사 자체를 하는 것을 금기시해왔잖아요. 꽤 오랫동안. 그런데 일본인들은, 그들의 스승이었던 일본인들은, 제가 몇 명 이름을 거론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만주라든가 북만주라든가 몽골 일대까지 다 조사를 하고요. 심지어는 이 양반은 꼭 아니지만 실크로드까지 간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일본인들은 오히려 민속조와 지리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역사를 연구했는데 한국의 근대 역사학자들은 답사를 안 한 거죠. 젊은 역사학자들, 일반인들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이건 너무 과장이 심하다라고 편단할지 모르겠지만 제 말이 맞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만주 일대 같은 경우는 현재 한반도와는 자연환경이 달라요. 자연환경이 다르면 생태환경이 다른 겁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해양을 무시했어요. 삼면이 바다이니까 당연히 해양 활동이 있었는데 해양을 무시했고 해안가도 무시했고 섬은 당연히 연구를 안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장을 기피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지적 모험이 결여가 되어 있어요. 학자는 창조적이어야 되거든요. 왜 남의 걸 모방을 하고 추종을 해야 됩니까? 늘 지적 모험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이야말로 역사학자들이야말로 아웃사이더 아니겠습니까? 모험을 해야 되고 이 지적 모험을 해야 되고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 거죠. 부족해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듯이 자기 이론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역사학에 관한 자기 이론을 가진 학자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론이 있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서양에서 수입하거나 아니면 살짝 가공한 것이 아니라 독특한 자기 이론을 가진 학자들이 누구죠? 그리고 현장주와 연관된 거지만 우리 반도적 시각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압록강, 두만강 이북은 우리 역사를 해석하는데 활용을 안 했습니다. 이를테면 거기서 발견된 고고학적인 증거들은 우리 역사에 편입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달라진 구석기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청동기 시대도 마찬가지고, 청동기 시대 존재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개시년도와 철기 시대의 개시년도도 달랐던 겁니다. 정말 우리가 반도민족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적어도 고려가 성립되기 이전까지는 우리 활동 무대는 한반도와 만주 일대야 바다였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반도적 시각을 벗어나야 되는데 흔히 말하는 반도사관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연해주 일대에서 발견되는 유물과 유적, 즉 역사적 사건이 왜 우리랑 연관이 없습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새로운 시각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옥조의 위치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리고 한동안은 동해는 강원도 일대, 옥조는 함경남도 일대. 아니에요. 지금은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연해주 남부.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북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주장입니까? 아니죠. 역중국 그리고 특히 러시아 학자들이 고고학적 발굴에서 밝혀진 사실들인데, 그리고 일국사적 관점에서 매몰되어 있어요. 일국사가 아니라 일민족사적 시각에서 배웁니다. 즉 이를테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저는 왜까지 포함하지만 이런 큰 시각 속에서, 이런 맥락 관계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 내려야지, 신라사면 신라사, 백제사면 백제사,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일지역사적 관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를테면 동아시아 전체란 시각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적 시각이 아니라 일국사적 시각, 나가서 일지역사적 시각에서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일문명사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문명이란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주를 외면하다 보니까 역사라든가 사건에 애정도 결핍되고요. 무엇보다도 공간 개념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쉴 예정인데요. 저는 95년도에 북만주로 올라가서 말 타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1994년도 2월부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박사학위의 제목이 고구려 해양사 연구거든요. 명색이 고구려사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구려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고구려인들은 기마민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기마민족일까? 잘 모르는 겁니다. 제가 만주를 다 돌아다녀 보지 않았고 말 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북만주로 올라가서 말을 사가지고 말 타고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이지만 실질적으로 약 400년간 도배했던 국내성까지 온 적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는 무지무지하게 새로운 것을 많이 찾아냈어요. 인식의 대변환이 오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고구려사로 박사학위 받았고 고구려 전공자죠. 만주에서 말 탄 사실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당연한 듯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구려는 기마민족이죠. 그래서 제가 답변합니다. 기마민족 아닙니다. 그리고 기마민족 국가설은요, 정확한 명칭은 기마민족 정복 국가설은 에가미 나미와라는 일본 학자가 1947년도에 처음 발언한 이후에 차차차차 보완한 이론이에요. 우리 민족이 일본에서 짓눌려 있다가 또는 임날본부설에 치여 있다가 정반대 기마민족 국가설이 나오니까 그 설의 함정도 잘 모르고 면서 우린 거기에 빠져든 거죠. 그런데 그건 차치하고 고구려인들은 기마민족이 아니에요. 제가 역사학자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추론에 의거하고 상식에 근거한다고. 기마민족의 개념과 정의를 알고 그리고 고구려는 기마민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옳지, 기마민족에 대한 정의와 개념도 모르면서 함부로해서 되겠습니까? 기마민족은 그렇게 우리가 말 탄다고 해서 기마민족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기마민족이 아니고요. 다만 기마군단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물론 당연히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다양한 면이죠.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국가 발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고구려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구려인들과 기마인을 많이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랫동안 한바다에 갇혀 살았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말 타는 것을 잃어버렸고 망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해서 고구려는 기마민족이라는 소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안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역시 역사에서는 현장주의가 매우 중요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결국 신역사학의 지원인데요. 오늘은 이 정도로 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근대 역사 경우에 대해서 반성을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